김성환의 시사야. 달력을 한 장 넘길 때마다 이달엔 휴일이 며칠이나 되는지 챙겨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10월 9일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한글의 소중함을 한 번 더 되새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0월이 되면 세종대왕이 생각나는데요. 세종대왕께서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한글을 창제한 이유 다들 아실 겁니다. 바로 글을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세종대왕께서 어떤 치열한 논쟁을 극복해가며 한글을 창제한 것인지, 또 한글을 창제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막상 잘 알질 못합니다. 실제로 한글이 창제된 이후 조선거리엔 재상들을 비판하는 한글 대자보가 걸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흔적의 역사 시간에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보통 한글 창제하면 네. 나란 말싸움이 중국과 그렇습니다. 달라서 서로 통하지 얘기죠. 않아서 교과서에서 네. 너무 달달달 외웠던 그렇습니다. 내용인데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한글을 창제하셨다고 하는데 네. 여기서 서로 통하지 않는다는 게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건지 뭐 어떤 의미인 거예요, 정확하게? 뭐 한글을 창제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제 뜻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를 딱하게 여겨서 새로 28자를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 간에 서로 네. 소통을 하고 서로 이해한다. 그 말이라는 게 참 그래서 참 중요해요,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네. 서로 의사소통을 좀 원활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한글을 창제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쉽게 만들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네. 그래서 예조판서 정인지가 그 훈민정음 서문에 이렇게 밝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들이 되기 전에 배울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정인지가 아주 중요한 언급을 합니다. 네. 훈민정음을 창제함으로써 백성들은 송사에 휘말릴 때 언문, 그러니까 한글이죠. 언문, 법조항이나 판결문 등을 자세히 보고 그 실정을 알아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법조문하고 판결문을 이해할 수 없는 백성들에게 특히 도움이 됐다, 예. 한글이. 네. 근데 이게 그 이유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의사소통이나 뭐 글을 쓸 줄 아는 게 곧바로 법조문을 이해하는 거하고는 조금 좀 다른 차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개국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민심이 좀 어수선했는데, 특히나 세종실록을 보면 복역 중인 미결 사형수가 190명에 이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감옥이 막 넘쳐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세종이 근래 기근이 겹쳐서 도적이 횡행하고 분쟁이 더욱 성해서 사형수가 많다, 내가 부끄럽게 여겨서 진짜 깊이 반성한다, 뭐 이런 건데, 그때 당시에도 1439년이니까 벌써 재위를 한 지 20여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기틀이 안 잡혀서 이렇게 사형수도 많고 능지처참을 이렇게 시키는 그런 경우도 60건 정도가 이렇게 발견을 했거든요. 세종 제위 시절에. 예, 그러니까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서울 한복판에 그 도둑이 들끓었다. 그래서 내탕고의 금작과 봉상시의 은잔까지 털렸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네. 백성들이 그 도둑의 고기라도 씹고 싶은 심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내탕고라는 게 사실은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는 곳이잖아요. 거기까지 이렇게 금작,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술잔이 털리고, 그다음에 봉상시라는 건 제사를 관장하는 관청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그런 제사 그릇, 은장까지 털렸으니까 이건 네. 뭐 완전히 뭐 다 털렸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치안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우린 그렇습니다. 해동의 성군이라고 하는 세종대왕 시대, 네. 그 태평성대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근데 이제 못했거든요. 세종이라는 분이 되게 악종 것들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신생국이니까 또 기틀을 잡아야 되잖아요. 아직까지도 이 고려의 어떤 그런 흔적이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두 과인의 부덕한 탓이라고 했는데, 특히나 법을 너무 몰랐다는 게 왜냐하면, 이 조선 초에는 사실은 중국의 형법 대명률을 근거로 해서 이제 뭐 이 법을 판결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법전인데 한문으로 그냥 잔뜩 써 있으니까 이 뭐 백성들은 뭐
감히 뭐 어떻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법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행동해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렇습니다. 근데 양반이나 사대부 같은 예. 경우에 한문을 다 읽을 줄 알았으니까. 그래도 지금도 우리 한문이라 이런 거 알아도 법전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백성들은 뭐 한글로 써도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가 이제 글을 모르니까 뭐가 이게 저촉이 되는지 예. 또 판결문에 내가 무슨 뭐 죄를 받았는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그 세종이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한글이 창제되기 한 9년 10년 전인데 법전 중에서 이 대죄를 받는 조항, 큰 죄를 받는 조항만 뽑아서 이두문으로 번역해서 백성들한테 배포하라는 명을 내리는데요. 네. 근데 사실 이두문도 한문이잖아요. 한문을 되게 기본으로 한 거죠. 어렵고 네. 그래서 이제 정인지가 훈민정음 서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두도 모두 글자를 빌려 쓰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 그래서 10,000분의 1도 통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두문으로도 어떻게든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도 네. 안 되더라.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독자적인 문자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두문도 대략 난감 요즘 표현들 하면 그런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열흘이면 아무리 어리석어도 열흘이면 이제 할 수 있는 혁명적인 글자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러면서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거든요. 어떤 이유요? 창제한 이유가요. 어떤 이유요? 그 당시에 인륜을 범하는 강상죄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1428년에 그 경상도 진주에서 일어난 김화라는 사람의 존속살인 사건인데 네. 세종이 그 얘기를 듣고 충격에 빠집니다. 그 날짜 세종실록을 보면 김화가 아비를 살해했다는 소식을 듣고 세종이 깜짝 놀라서 낯빛이 확 변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모두 이제 이것도 과인의 탓이라고 하면서 네. 신하들을 소집해 놓고서 이제 부모한테 효도하고 또 형제간의 우위를 돈독히 하고 풍속을 후하게 할 방책을 마련하라 이런 특명을 내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명을 받은 집현전이 조선과 중국의 효자, 충신, 연력 각 110명씩을 선정해서 글 모르는 백성을 위해서 사파, 그림책 같은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시도 쓰고 그림 설명해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상감 행실도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 그런 걸 이제 제작 반포를 하죠. 이게 말하자면 그림책이네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어차피 읽어야 되니까는. 그러면서 아무리 이 상감 행실도를 해도 백성들이 문자를 알지 못하니까 나눠준다 해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불교에서 불화가 있고 네. 지금 중세 이제 카톨릭 보면은 거기도 네. 이제 성화가 있잖아요. 네. 그게 전부 다 문자를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림으로 이해시키기 쉽게 이제 위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림으로 이제 했는데 네. 그것 또한 역시 한계가 있더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세종대왕은 이미 어떻게 사람들한테 네. 뭔가 깨우쳐야 하는지를 알고 계셨던 분이네. 그렇죠. 분이었네요. 이제 그래서 이제 훈민정음을 창제한 다음에 이렇게 한껏 고무가 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언문으로 상감 행시를 번역해서 민간에 반포하게 되면 어리석은 남녀들이 모두 쉽게 깨달아서 충신, 효자, 인려가 반드시 무리지어 나타날 것이다라고 아주 그 기대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훌륭한 문자를 그러니까 훈민정음을 창제를 했는데 네. 당시에는 반대가 굉장히 거셌다면서요.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최만리의 상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네. 그냥 상서만 알지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데 최만리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설이 오고 가는 논쟁이 벌어지거든요. 임금하고 정말 독설이 오고 갑니다. 뭐라 그러냐면 언문은 중국의 제도와 문화를 따르는 사대주의에 어긋나는 부끄러운 문자다라고 포문을 열면서 신라 설총이 만든 이두도 비록 비속한 말이긴 하지만 그나마 중국 글자를 빌려서 사용했기 때문에 학문을 일으키는 데는 조금 일조를 한 부분이 있다라고 나름 평가를 하면서 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전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저속한 글자를 만들어서 평지풍파를 일으키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만약 언문으로도 좋게 입신 출세를 할 수 있다면 어느 누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그 어렵다는 성리학을 공부하겠느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또 언문은 새롭고 기이한 그저 한 가지 기술일 뿐이다라고 아주 사정없이 깎아내리죠. 조선을 사대부의 나라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예. 왜 사대부의 나라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가 않아요. 네. 이렇게 말합니다. 주상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이 만약 옥사에 휘말릴 때 언문으로 억울한 사연을 쓰고 또 언문 법조항과 재판 기록을 읽을 수 있다면 억울한 지경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형벌이라는 것은 재판관이 얼마나 공평한지 처리하느냐에 달려있지 문자 해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아니 말과 글이 같은 중국에서도 억울한 옥사는 얼마든지 일어나지 않느냐.
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아니 임금을 이렇게 몰아서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종 임금도 만만히 부르라는 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그렇겠지만 당신이 뭐가 하고 싶을 때는 막 짜증을 부리면서 막 공박을 하거든요. 네. 신하들. 그러면서 이제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최만리 너는 뭐 이두만으로도 족하다고 했느냐. 그럼 생각해봐라. 설총이 이두를 만드는 이유가 뭐였겠느냐. 백성을 편리하게 만들려고 한 거 아니냐. 지금 훈민정음을 만든 것도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는 것인데 너희는 설총은 옳다고 하면서 너희의 임금은 그러다고 하는 거냐라고 아주 그냥 뭐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죠. 제가 지금 듣는 제가 봐도 시원한가? 세종대왕 승 이렇게 네, 하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좀 백성을 위하는 마음은 똑같고 설총도 그러기 위해서 문자를 네. 이두를 만들었으니까 백성을 위해서 문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네. 이 특히나 이제 이게 애써 창제한 한글을 놓고서 새롭고 기이한 한 가지 기술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으니까 네. 거기 빈정이 많이 상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야, 내가 지금 늙음하게 할 일이 없어서 지금 글자를 만들었겠냐. 네 말이 지나치다라고 하면서 다른 신하들까지 이제 독설이 퍼집니다. 세종이.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글 창제를 찬성했다가 반대로 돌아선 김문이라는 사람 하면서 이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 인사로가 아주 비판을 하고 특별히 이제 정창손이라는 그 신하를 꼭 찍어서 야단을 치죠. 이거 굉장히 무서운 상황인데요. 예. 임금이 누구를 콕 집어가지고 예.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안 돼. 당신은 끝이야. 뭐 이런 얘기로 해석될 수 있잖아요. 뭐 얼마 전에 세종대왕이 정창손이라는 신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상감행실도를 만들면 어리석은 백성들이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뭐 충신 연려 효자가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정창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사람의 행실이라는 건 사람의 자질에 달린 거지 업문 번역에 달린 것은 아니다라고 반기를 탁 들은 거죠. 그러니까 세종이 그 말에 토를 단 정창손을 소환해 갖고 저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선비라고 아주 그냥 직격탄을 날립니다. 세종 입장에서 정말 단단히 화가 난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뒤끝장렬이죠. 그래서 네. 사실은 그 처음에 이렇게 부를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부른 거는 처음부터 죄 주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최만리가 상소를 했으니까 몇 가지만 물어보려고 했더니 니네들 하는 얘기가 진짜 이게 뭐 말이 안 된다 그래갖고 정말 안 되겠다. 너희들 죄를 져야 되겠다 그래서 전부 다 의금으로 가다 버려요. 예. 그 신하들을. 그러면서 이제 물론 그 다음날 다 풀려나긴 했지만 이랬다 저랬다 갈짓자 행보를 보여준 김문이라는 사람하고 뭐 이 정창손 이 사람은 이 파직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 신하들의 말을 들었으면 훈민정음은 지금 세상에 없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얼마나 치열한 논쟁이. 투쟁을 했는지 예.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열흘이면 습득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만 먹으면 백성들도 이런 우여곡절 끝에 만든 이 한글 때문에 자기의 뜻을 마음대로 펼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이 네.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리고 또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 백성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이나 이런 게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이제 3년 만인데 1449년에 10월 5일 날 얼마 안 남았죠. 10월 5일이면 네. 기념비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어떤 사건이길래 기념비적이라는 표현까지 아까도 쓰세요? 잠깐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네. 최초의 한글 벽서예요. 그러니까 대자보가 저작거리에 붙은 건데 그 내용이 재밌습니다. 실록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연을 영의정 부사로 삼았다. 하연은 까다롭게 살피고 또 노세에서 이 행정에 착오가 많았다. 어떤 사람이 한글로 벽 위에 쓰기를 하정승아 또 공사를 망령되게 하지 마라 라고 썼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뜻입니까? 이게 이제 그 하연이란 정승을 비판한 대자보인데 이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네. 근데 연세가 이제 73살이나 돼가지고 되게 연로한 나이에 이제 영의정 부사가 되셨는데 네. 그런 분을 이제 조롱하는 벽서죠. 그래서 아마도 뭐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건지 또 뭐 당시에 세력을 떨친 하연에 대한 어떤 그런 시중의 여론 이런 것도 반영한 벽서인데 어쨌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한글을 창제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 백성들이 또 이렇게 재상을 비판하는 그런 벽서까지 붙이는 그런 이제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내용이 어쨌든 간에 네. 한글이 백성하고 양반 간에 그러니까 네.
일종의 언론을 뚫어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신 이거 이러면 안 돼라고 비판하는 것을 지금 백성이 누가 이걸 그 문자를 통해 가지고 네. 얘기를 할 줄 알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성종 때도 이 저작거리에 시장 바닥에서 이제 벽서가 이렇게 난무하고 그러는데 뭐 성종이 시장락 옮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이 막 데모도 하고 가두 시위도 벌이면서 그 호조 판서가 이제 담당 이른바 장관이란 말이에요. 네. 그 동생 집한테 이렇게 막 투서도 던지고 그러는데 막 그 지금의 그 이 판서 정승들 신숙주의 아들 그다음에 영의정 윤필상을 콕 집어서 탄핵을 하고 정말 이게 그 판서가 자기 자식을 위해 참판인 뇌물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시장을 옮기는 거라고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는 그런 또 대자보도 붙이고 그렇죠. 이게 대자보라는 형식으로 우리가 지금 대자보라고 말은 표현하지만 이게 흔히들 벽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예, 벽서라고도 네. 하고 그 드라마 같은 거 네. 그런 거 보면은 누구 이렇게 공개 수배 같은 이런 것도 붙이고 그 옆에 이제 한문이나 이런 예. 글로 이렇게 쭉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그런 하죠. 거를 벽서. 예, 그런 거를 벽서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성종이 79명이나 잡아들이거든요. 이거는 뭐 도대체 이게 뭐 이 윗사람을 엎치는 풍조다 이래 갖고 이제 하는데 그 나중에 또 다 풀어주고 그럽니다. 또. 근데 조선시대에 가두동성이라는 표현이 그 네. 당시엔 없었겠지만 지금 이렇게 쓰시니까 굉장히 좀 낯설기도 해요. 진짜로 가두농성을 했어요. 그래서 출근하려는 호조판서하고 참판을 붙잡아 놓고 네. 막 이렇게 막 구호도 외치고 그랬다고 그 실록에 나옵니다. 구호도 외쳤어요? 예. 시위하는 방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똑같았군요.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가두 시위를 좀 더 벌였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이에 지금 이제 우리가 훈민정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훈민정음 그 한글을 활용했는지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이 의미심장한 사건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선조 시대 때는 네. 그 이제 한글 이 백성들이 막 이렇게 이 외적한테 이렇게 투항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조가 한문으로 이렇게 써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한글로 그 회유하는 그런 뭐 문서도 날리고 붙이고 해가지고 굉장히 네. 또 효과도 많이 봤다 그럽니다. 그래서 선조는 비록 임금은 도망갔지만 한글이 있음으로 해갖고 이 참 이게 백성들이 다 투항하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벽서도 내붙여가지고 굉장히 도움도 받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시간이 남으면 또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글 투서를 던져 넣었다 뭐 이런 건 무슨 얘기죠? 한글 투서는 아까 그 호조판서 동생 집에 투서를 던져놓은 거죠. 그 얘기한 거 아까 그 시장 상인들이 네네. 그 담당 호조판서 동생 집에다가 투서를 던져놨습니다. 거기에 네. 이제 그 정승들 고관대작들을 비웃고 헐뜯는 말이 가득 난무했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가두 시위는 성공했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79명이 붙잡혔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풀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한글날을 앞두고 예. 한글 창제 과정을 들으니까 또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규환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태풍 특보 관계로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져야겠습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올려두겠습니다. 끝곡으로 정경화의 나에게로 초대 들려드리면서 전 내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